이런 고구마를 드시면 병든 혈관이 살아나고 암세포가 사라집니다. 고구마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고 맛도 좋아 인기가 정말 많죠. 그렇지만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도 잘못 알고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몸에 좋은 고구마의 효능과 잘못 알고 먹어서 독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반대로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알아보고, 추가로 우리가 많이 드시는 고구마의 종류 4가지, 그리고 겨울철 고구마 보관법까지, 고구마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마의 효능 5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고구마의 첫 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이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로 변형된 세포에 작용해서 이 성장과 전이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능도 있는데요. 이는 일본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2가지 채소 중 고구마가 발암 억제율 1위에 올랐다고 해요. 특히 고구마 이 껍질에는 암 예방에 좋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이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 껍질의 발암 억제율은 최대 98.7%. 와, 이렇게까지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어서 하루 1개의 고구마를 꼭 껍질째 먹으라고 추천을 합니다. 물론 깨끗하게 세척이 돼야겠죠. 또한 이 고구마에는 카로티노이드 종류인 베타카로틴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폐암, 위암 등을 막아주고, 이 고구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대장암 예방도 도울 수 있다고 해요. 고구마의 두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이 고구마에 있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 이 성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같이 해요. 그래서 항체 생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몸의 면역력도 향상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추가로 이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회복과 신경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고구마의 세 번째 효능은 이 소화기능 향상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그 풍부한 섬유질과 마그네슘은 우리 소화기능을 향상을 시켜주는데, 이 장 속에 있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이 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 여기에 그 얄라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얄라핀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장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또 대장암 예방에도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고구마는 100g당 86칼로리를 가지고 있어 갖고 열량 자체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지 않아서, 그래서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죠. 또한 섬유질도 풍부해서 배변 활동을 도와줘서 우리 몸의 노폐물들을 제거해주고 흡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변비 개선 효과도 있어요. 또한 이런 고구마에는 저항성 녹말이란 게 풍부한데, 이 저항성 녹말은 우리 몸에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소화도 느리게 해주고 지방 분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음식을 과식 안 하고 천천히 드시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네 번째 효능은 노화 예방입니다. 이 고구마에는 비타민 C와 E, 베타카로틴 이런 좋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기능도 같이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자색 고구마와 같은 보랏빛 색을 띠는 고구마는 또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세포 손상도 막아주고 세포의 생성도 촉진을 해서 피부에 탄력이 생기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고구마의 5번째 효능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하는데, 이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서 우리 몸에 있는 나트륨을 몸 바깥으로 계속 내보내주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조절할 수 있게 또 도와주는 역할도 같이 하죠. 이로 인해서 고혈압과 같은 혈관 관련 질병의 예방도 같이 도와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체 중에서 B5라고 불리는 이 판토텐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 몸에 코르티솔을 분비를 촉진을 시켜줘서 스트레스나 혈압 수치가 높아지는 것도 막아줄 수 있다고 해요. 이 부신피로 증후군 같이 만성피로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서도 특히나 다른 비타민들 중에서 B5라는 판토텐산 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보시면 이해하시기도 아마 쉬울 거예요. 이렇게 고구마는 이렇게 효능만 봐도 안 먹을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식품인데요. 이런 고구마도 경우에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도 총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고구마에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무심코 그냥 먹는 경우예요. 그냥 검은 반점이라고 해서 색깔이 그렇나 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옆에 눌렸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고구마의 검은 반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이 검은 반점은 고구마에 생긴 검은 무늬병이라는 건데, 고구마 검은 무늬병은 이 수확 과정에서 고구마가 상처가 생기잖아요. 이 상처가 생긴 곳에 균이 침입하게 돼서 생기는 병이에요. 수확 초기에는 잘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 고구마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병하게 되는데, 이 검은 반점들이 생기면서 그 반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으로 퍼지게 돼요. 이 검은 반점에는 이포메아마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있어요. 이 독소가 생성이 되게 되고, 이 상체로 고구마를 그대로 섭취하게 되면 식욕 감퇴도 있을 수가 있고, 호흡곤란, 설사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이 드시면 정말 심한 경우는 폐와 간까지 괴사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폐와 간에 관련된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나 노약자, 어린이라면 특히 고구마를 섭취할 때 이러한 병에 감염된 고구마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간혹 그 검게 변한 부분만 한 칼로 살짝 드러내서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검게 변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어느 정도 전체의 그 균이 퍼진 상태고, 열을 가하거나 푹푹 삶고 쪄도 이게 잘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꼭 고구마를 그냥 통째로 아깝더라도 폐기해 주시는 게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이에요. 평소 고구마를 먹고 소화가 안 돼서 어우 더부룩해 이런 느낌이 들었거나 속 쓰려 이런 현상이 심해진 경험이 있다면, 위장이 약한 사람으로서는 고구마를 섭취하는 것이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타닌과 악유질 성분은 우리 위벽을 자극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위산 분비도 촉진을 시키기 때문에 각종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이를 무시하면서 우리가 그냥 맛있다고 계속 먹는다면 다른 병을 치료하기 전에 위염이나 위궤양까지도 올 수가 있겠죠. 이러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고구마는 당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식품이라서 당뇨 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약으로도 조절을 하고 주사로도 조절을 하는데, 이러한 과도한 당질 섭취 우려가 있는 고구마를 최대한 어느 정도 피하는 것이 좋기는 해요. 먹더라도 과량 드시지 말고 소량만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주기적으로 혈당 관리도 체크도 잘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구마를 먹는 방법에도 당 성분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이 먹는 방법으로 고구마를 쪄서 먹는 방법이 있고, 군고구마로 먹는 방법, 그리고 생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군고구마의 경우 만들 때 열을 서서히 높여서 오래 익히기 때문에 이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시간이 충분해서 생고구마나 찐 고구마보다도 이 군고구마가 훨씬 당이 더 높아지게 된다고 해요. 이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생 고구마의 경우 예를 들면 55 정도 나오고, 찐 고구마가 한 70.8 정도? 근데 군고구마는 90.9입니다. 이렇게 고구마가 당뇨에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생고구마가 당뇨나 당이 높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 생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섭취하게 되면 다당류인 전분이 단당류로 천천히 전환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줘요.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요새는 꿀고구마까지 정말 많이 드시는데요. 이렇게 고구마는 당 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드신다면 생고구마를 조금씩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이렇게 많은 고구마를 이런 분들은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분들에게 꼭 맞는 혈당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구마가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색 고구마예요.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자색 고구마는 그 보랏빛을 띠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이 안토시아닌 성분은 당뇨를 예방하는 식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이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고구마인데, 이 자색 고구마는 일반 고구마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은 안토시아닌 함량을 가지고 있으니 꼭 드셔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러한 자색 고구마도 지금이 제철입니다. 이렇게 음식에 보랏빛을 띠게 만드는 성분이 이 안토시아닌인데, 이 안토시아닌은 흔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베리류,
블루베리, 빌베리, 웰더베리 굉장히 많죠. 여기에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 이런 베리류의 영양제 같은 건강기능식품 그 뒷면을 보시면은 총 안토시아닌 함량이라고 이렇게 기능성 성분 지표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안토시아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안토시아닌이 함유된 영양제를 드실 때도 이 안토시아닌의 함량 비교를 잘 하셔서 좋은 원료사 영양제를 섭취를 하는 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이 고구마는 한 개당 칼륨이 약 13% 정도 들어있을 정도로 굉장히 칼륨이 풍부한 음식인데, 이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주고 신체의 수분 함량도 조절해주고 혈압도 개선하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혈관질환 발생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여주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 칼륨을 배출하는 게 원활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과하게 칼륨을 섭취하면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이 고칼륨 혈증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 부정맥이나 각종 심장질환, 혈관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꼭 주의해서 드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칼륨은 콩팥에 부담을 주므로 신장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때 조심도 해야 되고, 이 중에서는 이 고구마 안에 옥살산 성분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 옥살산 성분도 과하게 먹을 시 요로 결석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 꼭 주의하셔야겠죠. 자,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 담배를 피우는 사람입니다. 담배와 고구마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전혀 생각지도 못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염증 질환이나 암 예방 효과가 있으며 피부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지만 오랫동안 흡연을 하신 분들한테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해서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20ml에서 30ml 정도 섭취하는 흡연자이신 분들은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해서 폐암 발생 위험이 24%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고구마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속이 노란 품종의 고구마일수록 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다고 해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폐가 건강한 분들한테는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의 경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률을 조금이나마 증가시킬 수 있으니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흡연자분들은 고구마를 무조건 먹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은 아니고요. 너무 자주 먹지만 않으면 폐암까지 가는 경우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고구마가 흡연자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아셨으니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고구마를 드실 때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고구마와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을 알아볼게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동치미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이 감자나 옥수수에 들어있는 것보다 점도가 더 높다고 해요. 꼭꼭 씹어도 뭉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따라서 몸 안에 들어가면 꽉 막히고 잘 안 내려가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고구마의 전분을 분산시키는 음식이 바로 동치미예요. 이 동치미 무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고구마의 전분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 특히 이 무에 있는 성분이 고구마가 장에서 발효되고 부패되는 것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또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과연 뭘까요? 두 번째는 사과예요. 이 사과도 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고구마 전분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뭉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요. 그러면 사과? 동치미밖에 없을까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뭘까요? 우유입니다. 이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도 고구마 전분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도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영양까지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 것처럼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정말 안 좋은 음식도 있어요. 그 첫 번째, 소고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한방에서는 고구마와 소고기를 상극인 식품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영양분이 소화와 흡수되는 것을 서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간혹 소고기를 고구마와 함께 굽거나 소갈비찜을 만들 때도 감자도 넣고 고구마도 넣잖아요. 근데 이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땅콩입니다. 이 땅콩은 고지방과 고단백 식품 중 하나로 지방과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한데, 여기에 고구마는 주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거 아시죠? 이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고단백과 고지방이 함께 소화돼서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두 음식을 함께 먹게 되면 과다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가 있어서 체중 관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요즘 자주 드시는 고구마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누구나 잘 아시는 호박고구마입니다. 생각만 해도 호박고구마 달달하니 맛있죠. 호박고구마는 표면이 부드럽고 주황빛을 띠고 고구마 중에서도 단맛이 일품이죠. 호박고구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구마 중에 하나고, 구워 먹거나 찐 고구마로 즐기거나 샐러드, 스무디, 베이킹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여성분들이 또 특히 좋아하시는 밤고구마입니다. 이 밤고구마, 노란색 또는 붉은색의 표면을 가지고 다양한 크기도 있죠. 근데 이 밤고구마는 다른 고구마에 비해서 당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청량감도 살짝 있는 것이 특징이고, 구워 먹으면 밤과 비슷한 질감이나 식감도 있는 고구마를 말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꿀고구마. 이 꿀고구마라고 불리는 베니하루카라는 품종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베니하루카라는 품종은 이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교배시켜서 만든 새로운 품종의 고구마예요. 여기에는 밤고구마의 맛있는 밥맛과 호박고구마의 부드러운 감촉, 이걸 둘 다 가지고 있는 고구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꿀고구마는 해남 지역에서 특히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다 나온 것 같은데 뭐지? 자, 네 번째는 자색 고구마입니다. 제가 여러 번 힌트를 드렸죠. 이 자색 고구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라색 발색 물질인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서 우리 건강에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는 고구마인데, 일반적으로 껍질이 보라색을 띠고 속살도 보라색을 띠는 게 자색 고구마의 특징인데, 이 고구마는 인기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수확 시기도 늦가을로 정해져 있어서 박스채로 사서 보관하시면서 드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죠. 그때밖에 수확을 못하니까. 근데 보관하실 때 우리가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정말 맛 좋고 건강한 고구마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보관하는 법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고구마를 받으면 먼저 상처난 고구마가 있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이 고구마는 껍질이 얇아서 상처가 나기도 쉽고,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 속으로 균이 감염될 수도 있고 썩고 곰팡이가 나기 쉬워요. 따라서 옆에 있는 고구마까지 같이 영향을 미쳐요. 고구마들은 사교성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상처난 고구마를 먼저 골라내서 자르고 드시거나, 먼저 골라내서 상처가 안 난 고구마를 따로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고구마 겉 건조 상태에 따라서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신문지가 같은 것을 깔고 그늘에서 천천히 말려주세요. 그 이유는 고구마는 겉에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보관하게 되면 쉽게 썩어요. 그래서 말리는 이유가 또 고구마의 전분이 당분으로 변환되도록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 주의점은, 고구마는 수분에 굉장히 예민한 뿌리 채소예요. 그래서 습기가 차지 않도록 종이박스에 구멍을 슝슝슝슝 내주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이 흙도 빠져나가지 않게 보관하기 쉽게 상자 바닥에 신문지 같은 거를 깔아주세요. 그리고 햇빛이나 직사광선이 바로 비치지 않는 곳에도 놓아줘야 되는데, 이 고구마가 햇볕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이 온도 변화에 의해서 고구마가 또 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구마는 온도와 수분에 굉장히 예민해서 환경도 변하면 고구마의 맛도 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옮기면서 상처가 나서 쉽게 썩기도 쉬워지고요. 그리고 고구마의 보관 적절한 온도는 한 13도에서 16도 정도 되는 곳인데, 우리가 흔히 한번 찾아보면 아파트의 신발장이나 베란다 같은 곳, 이런 공간이 되겠죠. 자, 이제 고구마의 보관법도 잘 알아봤으니 이제 맛있는 고구마를 잘 보관해서 겨울철에 호호 불면서 따뜻하게 똑똑하게 먹을 준비가 되셨죠?
암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활성산소 때문인데요.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변이를 일으켜 암세포가 생길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되면서 DNA 변이를 줄일 수 있고 암세포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또 암 예방에서 강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강황과 관련된 연구 논문이 약 1700편에 달하는데 그중 암과 관련된 논문만 무려 600편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다양한 암에 대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고요. 서양에서는 인도인들이 암에 비교적 덜 걸리는 이유가 커큐민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노란색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노란 개나리? 아니면 귀여운 병아리일까요? 혹시 건강에 좋은 노란색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맛있는 카레의 원료인 강황이 혹시 떠오르진 않을까요? 강황이 몸에 좋다고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강황은 노란빛을 띠는 향신료로 오랜 세월 동안 전통의학에서 활용되어 온 식물인데요. 10대 슈퍼푸드에도 꼽히는 강황이 몸에 어떻게 좋은지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실까요? 강황에 대한 모든 것들, 우리가 강황을 어떻게 사용하면 더욱더 좋은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강황을 실물로 보신 적이 있을까요? 사실 강황 그 자체로는 우리 식탁에 생소한 식품인데요. 강황은 생강과에 속하는 식물로 주로 뿌리 부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노란 가루 형태의 강황은 뿌리를 건조시킨 다음에 갈아서 만든 것인데요. 강황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강황 효능의 핵심 성분입니다. 그러면 강황의 효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첫 번째 강황의 효능은 바로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날씨가 쌀쌀한 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강황이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강황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바로 커큐민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커큐민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전이 생기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위험한 질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혈액이 잘 순환되도록 도와주어 이런 위험들을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또 강황은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에서 만성염증이 지속이 되면 혈관이 손상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혈액순환 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황 속의 커큐민이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뉴클리어 팩터 카파 베타와 같은 인자를 억제해서 염증을 줄이고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준다는데요. 또한 강황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이 잘 돌게 되어 손발의 저림이나 냉증이 완화될 수가 있으니 특히 겨울철에 따뜻한 강황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노란색의 신비 강황의 효과 두 번째는 체중 감량인데요. 강황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니 놀랍죠. 많은 분들이 체중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중년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체중 조절이 쉽지가 않죠. 똑같이 먹어도 살이 쉽게 찌고 또 한 번 찐 살은 잘 빠지지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바로 이 강황을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강황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 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강황 속 커큐민이 지방의 연소를 촉진하고 또 지방세포의 생성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강황을 가지고 한 실험에서 강황이 지방세포의 에너지 소비를 촉진해서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요. 또한 강황은 소화 기능을 도와서 위와 장 건강을 챙기는 데도 효과가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도 원활해지고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강황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혈당이 쉽게 오르고 이것이 지방의 축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황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체중 조절에도 유익하겠죠. 강황이 체중 감량에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으니 다이어트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드셔야 되는 식품이 아닐까 하네요. 세 번째 강황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특히 치매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뇌 건강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강황을 많이 섭취하는 나라인 인도의 치매 발병률이 매우 낮다는 거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인구 대국인 인도의 65세 이상 노인 중에 치매 유병률은 약 1%에 불과하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다수의 전문가들은 인도의 치매 유병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강황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은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불리는 단백질인데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치매 환자들의 뇌혈관을 막히게 하거나 뇌세포를 죽게 하는데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면서 뇌 속에 쌓여있는 단백질 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황은 뇌 신경세포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커큐민 성분이 기억력의 향상과 인지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강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으니 치매 예방을 위해서 강황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 강황의 놀라운 효능은 우울감 해소 작용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나 불안감, 우울감을 경험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강황이 이런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노란 강황이 우리의 우울한 마음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니 참 신기한데요. 미국 건강 포털 더 헬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황이 우울감 개선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울증은 뇌의 염증과도 관련이 깊은데요. 뇌에 염증이 심해지면 뇌기능이 저하되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우울감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황 속의 커큐민은 염증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어서 우울한 감정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도의 한 연구에서는 경미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황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항우울제와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항우울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강황은 자연적인 식재료이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이 없이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울적한 마음이 들고 슬픈 감정이 계속 맴도는 분들은 강황을 한번 섭취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강황의 놀라운 효과 다섯 번째는 암 예방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활성산소 때문인데요.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변이를 일으켜 암세포가 생길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되면서 DNA 변이를 줄일 수 있고 암세포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또 암 예방에서 강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강황과 관련된 연구 논문이 약 1700편에 달하는데 그중 암과 관련된 논문만 무려 600편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다양한 암에 대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고요. 서양에서는 인도인들이 암에 비교적 덜 걸리는 이유가 커큐민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고요. 실제로 영국 레스터시에서 아시아계 이주민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결장암 환자 500명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500명 중 아시아계 환자는 단 2명에 불과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후 연구를 진행해 보니까 아시아계 사람들이 자주 먹는 카레, 특히 커큐민 성분이 이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커큐민의 항암 효과를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커큐민의 항암 효과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미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에게도 강황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커큐민은 기존의 항암 치료와 함께 사용할 경우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선 치료나 화학요법을 받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커큐민이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너무 강황에만 의존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고요. 물론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혈액순환, 체중 감량, 우울감 해소, 치매 예방, 암 예방 등 건강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강황. 그런데 강황과 궁합이 잘 맞는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거 아실까요? 강황과 찰떡궁합인 식품들과 이를 활용한 추천 요리법까지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궁합 좋은 식품은 바로 후추입니다. 강황 속의 주요 활성 성분인 커큐민은 건강에 뛰어난 효능이 있지만 아쉽게도 우리 몸에서 쉽게 흡수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추 속에 포함된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강황의 흡수율을 무려 2000%까지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니 강황을 섭취하실 때는 후추가 들어가면 강황의 건강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강황과 후추를 함께 섭취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황과 후추는
맛으로 궁합이 참 좋은데요. 카레 드실 때 매콤하게 후추를 뿌려 드시는 분들도 많죠. 그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지만 다른 요리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강황 후추 밥인데요. 밥을 지을 때 강황가루와 약간의 후추를 넣어주면 노란빛이 감도는 건강한 밥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한두 방울 넣어주면 풍미까지 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강황과 잘 어울리는 식품은 우유입니다. 우유 속의 지방 성분은 커큐민의 체내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골든 밀크라고 해서 강황과 우유를 섞어서 마시는 문화가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죠. 골든 밀크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우유 한 컵에 강황가루 하나 작은 수를 넣고 여기에 후추를 한 꼬집 더해주면 더욱 효과적인 골든 밀크가 완성이 됩니다. 기호에 따라서 꿀이나 계피가루를 조금 추가하면 달콤하면서도 향긋한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전에 한 잔 마시면 숙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평소에 불면증이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죠. 혹시 강황과 우유를 섞어 드시는데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되직한 칼에 밥을 섞기 전에 우유를 조금만 부어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유의 부드러운 풍미가 카레와 잘 어울려서 맛도 영양도 한층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강황과 궁합이 좋은 식품은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속의 유산균은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 강황을 더하게 되면 장 건강 효과가 더욱 상승하는데요. 강황의 강력한 항염 성분인 커큐민과 요거트의 유산균은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함께 섭취하면 항염증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강황의 커큐민은 그 자체로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트의 지방 성분의 커큐민 흡수를 도와주어서 강황과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커큐민의 영양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둘을 이용한 강황 요거트를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강황가루 하나 작은 수를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꿀을 조금 넣어주면 단맛이 더해져서 더욱 맛있게 즐길 수가 있고요. 견과류나 바나나를 곁들이면 영양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한 끼가 될 수 있겠죠. 또한 강황 요거트를 이용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강황 요거트를 활용해서 드시면 건강에 더욱 좋겠죠. 몸에 이렇게 좋은 효능이 가득한 강황도 너무 과용하면 몸에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요. 강황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소화불량,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건 피하셔야겠죠. 또한 인도의 민간요법처럼 몸에 좋다고 강황을 피부에 직접 바르게 되면 일부 사람들은 피부에 자극감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는 바르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파에서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와 육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 주어서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알리신은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항균, 항암 효과도 있어서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억제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해서 배출해 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요. 이런 대파 뿌리를 채소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사실 특별히 많이 쓰진 않는데요. 대파 뿌리의 특급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뿌리, 줄기, 이파리까지 버릴 것이 없는 대파는 정말 다양한 조리법도 있는데요. 피를 맑게 해주고 내장 지방을 없애주며 장 건강에도 좋은 풍부한 영양소들도 함유하고 있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대파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방법에 따라 효능도 다르다고 하니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대파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와 독이 되는 음식 2가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특급 레시피 4가지와 대파 보관법까지 대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재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재배하고 식탁에 올라온 채소인데요. 대파 이 특유의 향이 다른 식재료의 잡냄새를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생선이나 고기류의 냄새를 제거하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물에 넣고 끓이게 되면 감칠맛이 좋아져서 다양한 육수와 채소를 만드는 데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내장지방을 싹 빼준다는 것인데요. 대파에는 특유한 향과 알싸한 매운맛을 나게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바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황화알릴은 대파에 열을 가해서 굽게 되면 프로필 메르캅탄이라는 성분과 아조엔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대파를 구울 때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휘발이 돼서 없어지게 되고요. 단맛이 나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그 성분이 바로 프로필 메르캅탄입니다. 이 프로필 메르캅탄의 단맛 강도가 설탕 단맛의 강도보다 무려 50배나 강해서 대파의 단맛이 좋게 느껴지는 거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단맛 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을 하게 되시잖아요. 이 성분은 설탕과는 다르게 혈당을 오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단맛입니다. 또 열을 가하면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몸을 회복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조엔의 별명이 바로 혈관 청소부인데요.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혈액이 뭉쳐서 생기는 혈전 생성을 방지해주게 됩니다. 혈관도 확장해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이런 효능으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장지방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건강뿐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녹색 부분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해주고 피부의 탄력도 유지해주며 주름을 예방하는 효능도 탁월해서 피부 미용에도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억제해주고 알레르기 반응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눈의 피로도 해소해주게 되죠.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과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대파의 베타카로틴은 구울 때 약 2.5배 정도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파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파의 특급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대파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요. 5cm 정도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대파를 반으로 갈라 주셔도 되고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다가 대파를 올린 다음에 구워 주시는데 앞뒤로 골고루 약간 탄 것 같이 잘 구워 주시면 되고요. 이제 장을 만들 건데요. 물을 2컵 정도 해서 넣어주시고 간장을 반컵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1스푼씩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고 한번 끓여주시고 다 끓고 나면 식초를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을 구운 대파를 넣은 그릇에 붓고 하루 정도 숙성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물론 바로 드셔도 되지만 숙성시켜 드시면 더 맛있는 대파 요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에서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와 육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 주어서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알리신은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항균, 항암 효과도 있어서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억제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해서 배출해 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요. 이런 대파 뿌리를 채소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사실 특별히 많이 쓰진 않는데요. 대파 뿌리의 특급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뿌리 생강차입니다.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게 되면 기관지나 폐와 같은 호흡기 염증을 제거해주고 무릎과 같은 관절의 염증도 제거해주어서 관절 통증도 완화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쇼가올, 페놀 화합물 등 다량의 항염증 성분들이 함유가 돼 있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생강은 약재로서도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죠. 최근에도 계속해서 효능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약성이 아주 좋은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에는 소염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는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항염증 효과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파 뿌리 생강차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생강을 물에 넣고 끓여주시고요. 처음에는 강불로 해주시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서 2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그 후에 대파 뿌리를 넣고 3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끓인 물에서 생강과 대파 뿌리는 건져주시고 따뜻할 때 드시거나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끓인 대파뿌리 생강차에 물을 섞어서 연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꾸준히 드시면 감기 걱정도 줄어들고 또 몸의 염증도 완화시켜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좋은 음식에는 무가 있습니다. 무를 말려서 무말랭이로 드시면 무의 좋은 성분들을 농축하여 드실 수 있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무를 드시면 기침과 가래를 멈추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 소화를 잘 되게 해주며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칼슘 함량이 높아서 몸의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해독작용도 뛰어나고 혈당 조절을 해주어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무를 대파와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당뇨 또한 예방해줄 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을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탁월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파를 넣은 무말랭이 무침을 만들어서 드시면 오독오독한 무말랭이 식감도 좋고 입맛도 돌게 하는 반찬으로도 정말 좋으니 꼭 대파 무말랭이 무침도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대파와 두부가 만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활력이 넘치도록 도와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대파의 알리신 성분과 두부의 비타민 B1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알리티아민이 비타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어서 우리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기 때문인데요. 그럼 여기서 대파 두부 조림을 맛있게 만들어 드시는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씻은 대파를 어슷썰기로 썰어 주시고요. 두부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깍둑 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두부를 기름 두른 팬에다가 잘 구워 주시고요. 두부가 노릇노릇해지면 썰어 놓은 대파를 넣어줍니다. 간장을 2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고소한 참깨도 잘 뿌려서 익혀주시면 대파 두부조림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겠죠? 이렇게 만든 대파 두부 조림을 드시면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팽이버섯 부침입니다. 팽이버섯은 버섯 중에서도 버섯의 키토산의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버섯 키토산은 혈액 속에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뿐 아니라 체내에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시켜주어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체내에 쌓여있는 이 중금속의 배출을 돕고 간 건강을 돕는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서 배변 활동을 도와 숙변을 제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팽이버섯의 세포벽은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드시게 되면 좋은 성분을 흡수하기가 힘든 점이 있는데요.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세포벽이 깨지면서 영양 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팽이버섯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내장 지방을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음식이 되는 것이고요. 먼저 팽이버섯의 밑둥은 잘라버리시고요. 팽이버섯을 적당한 크기로 잘 썰어주세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다가 잘 씻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파는 어슷썰기로 잘게 썰어주세요. 적당한 용기에다가 계란을 넣고 풀어주시고요. 팽이버섯과 대파를 넣어서 잘
잘 섞어주시고 소금을 한 꼬집 넣어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잘 달궈진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부쳐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파도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대파와 꿀은 두 가지 다 몸에 열을 올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탈이 나고 더부룩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에서 소화액 분비를 억제해서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꿀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대파와 함께 먹으면 그 알레르기 반응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꼭 기억하셔서 대파와 꿀은 함께 드시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또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미역입니다.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역과 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파에 인과 유황 성분이 미역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 함량이 높아서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는데 이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로 채수를 내어 시원한 미역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로 미역국을 끓일 때는 대파를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파를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파를 한 단 사면 양이 많아서 한 번에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대파를 보관하실 때는 씻지 않고 흙이 묻은 채로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씻어서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대파를 줄기와 잎부분으로 나눠서 잘라 주시고요. 물기를 제거한 다음 키친타올을 넣은 지퍼백에 줄기와 잎부분을 나눠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약 2-3주 정도는 보관이 가능하고요. 더 장기간 보관하시려면 냉동을 하시면 되는데 냉동 보관하시려면 대파를 사용하기 원하는 크기대로 자른 다음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냉동된 대파를 꺼내서 요리하실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는 서양 속담처럼 이 작은 붉은 열매는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돌보는 자연의 비상약 꾸러미입니다. 토마토 한 개로 혈관, 뇌, 뼈, 피부, 소화기관 그리고 전립선까지 어떻게 다독여주는지 또 드실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음식과 짝지어야 이 약효가 배가 되는지 그리고 온전히 익혀서 맛있게 보관하려면 어떤 요령을 지켜야 하는지 토마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토마토가 몸속에서 벌이는 5가지의 대표적인 대공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혈관 청소입니다. 붉은 색소인 라이코펜이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달라붙어서 눌러붙는 과정을 차단해서 혈관 안쪽을 매끈하게 만들어줍니다. 핀란드 동부에서 1258명을 약 12년 정도 추적 연구를 했었는데 혈중의 라이코펜 농도가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 허혈성 뇌졸중 위험이 약 55% 정도 감소했었다는 것을 보여줬었고요. 두 번째는 심장을 지켜주는데요. 이 라이코펜은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돼서 끈적하게 변하는 것을 막아주고 또 혈전을 용해하는 산화질소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남성 44명의 임상실험을 했었을 때 하루 라이코펜 30mg 정도를 섭취해서 약 12주 후 정자의 운동성이 40% 증가해 슈퍼정자라는 별칭이 붙었지만 같은 작용이 심장의 혈류 개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뇌와 눈을 살펴주는데요. 라이코펜, 베타카로틴이 뇌 신경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잡아서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를 늦춰주고 또 시신경 주변에 모세혈관이 노화로 굳는 것을 막아서 황반 변성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네덜란드의 NIA 연구소에서는 65세 이상 540명에게 약 4년간 토마토와 시금치, 당근을 자주 먹게 해봤더니 인지기능 저하의 속도가 약 47% 정도 늦춰졌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효과는 뼈와 근육을 돕는 건데요. 비타민 K가 칼슘을 뼈 단백과 결합하게 해서 골밀도를 높여주고 또 라이코펜이 파골세포의 활동을 저지해서 노년성으로 오는 골다공증 속도를 늦춰줄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 대학교의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방울토마토 150g을 약 3개월간 섭취했을 때 골 흡수 지표가 24% 감소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장과 피부를 보호하는
하는 건데요. 토마토 과육의 이 식이섬유와 유기산이 장내의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변비를 해소하고 또 비타민 C와 E가 피부 콜라겐 분해를 억제해서 주름과 기미를 옅게 만들어줍니다. 영국의 노팅엄대에서 60명을 대상으로 약 12주간 토마토 페이스트 55g 정도를 섭취했던 군이 있었는데 자외선에 의한 피부 홍반이 약 33%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빨갛게 다 익혀서라는 단서를 빼먹으면 약 대신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덜 익은 초록색 토마토의 껍질이나 씨앗 부위에는 솔라닌이라는 알칼로이드 독소가 있습니다. 이 솔라닌은 우리의 위장관의 신경을 자극해서 메스꺼움이나 복통, 또 현기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고용량에서는 심박이 불규칙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를 완숙 단계로 우리가 후숙을 시키면 이 솔라닌 함량이 약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지니까 꼭지 근처에 녹색 띠가 혹시 남아있다면 신문지에 싼 다음 실온에서 2일 이상 두고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후숙 시에는 이 종이봉투 안에 사과 조각을 넣으면 사과에서 내뿜는 에틸렌 가스 덕분에 더 빨리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와 상극인 음식 5가지도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삶은 감자와 고구마입니다. 여기에 전분이 라이코펜과 결합해서 흡수율이 약 20% 이상 줄어들 수가 있고 또 이 전분의 소화로 가스가 많이 생기다 보면 배의 더부룩함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인데요. 비타민 B군을 대사 과정에서 대량 소모하기 때문에 피로 회복과 면역력을 깎아먹는 효과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오이와 양배추입니다. 아스코르비나아제나 미로시나아제가 비타민 C를 산화를 시키기 때문에 항산화력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진한 간장, 베이컨, 그리고 훈제 햄인데요. 이 음식들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칼륨의 혈압 강화 효과를 상쇄하고 또 햄 속에 있는 아질산염이 라이코펜과 반응해서 발암성의 N니트로소 화합물 생성을 돕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름진 삼겹살의 대량 섭취인데요. 포화지방이 위에 배출 시간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산성의 토마토즙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궁합이 잘 맞아서 약효를 2~3배 정도 키울 수 있는 조합 6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안에는 불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죠. 이 불포화지방이 라이코펜을 씻어내듯이 녹여서 장의 세포막을 통과시키고 그 올리브유 안에 있는 폴리페놀이 추가로 항염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와 달걀인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레시틴이 지용성인 라이코펜을 미세한 입자로 감싸서 혈액의 운반을 도와주고 또 두부에 있는 이소플라본이 라이코펜과 함께 전립선과 유방세포의 자멸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파와 마늘인데요. 퀘르세틴 그리고 마늘 속의 알리신이 라이코펜과 함께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해서 심근경색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금치와 브로콜리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루테인, 또 지아잔틴, 그리고 설포라판이 라이코펜과 함께 모세혈관, 또 망막의 산화 손상을 막아서 노년성의 실명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호두, 아몬드 잣인데요.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 E가 라이코펜의 재활용 경로를 활성화해서 항산화 회전을 반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저지방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안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토마토 섬유를 발효해서 단수의 지방산을 만들고 이 지방산이 장벽의 면역력을 높여줄 수가 있고요. 또 토마토 섭취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스나 설사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마토의 영양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조리법을 말씀드릴게요. 약 100도씨 이하의 약불에서 7에서 10분 정도 가열을 하고 여기에 기름 한 큰술을 넣는 공식입니다. 대표적인 조리법 3가지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토마토 달걀 볶음입니다. 중간 크기의 토마토 2개를 약 1.5cm 정도 큐브로 썰어서 여기에 올리브유 한 큰술, 다진 양파 약 4분의 1개, 그리고 소금 2꼬집 정도를 넣고 약불에서 5분 정도 볶다가 풀어둔 달걀 2알을 넣어서 약 2분간 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아침 한 접시에 단백질 약 15g, 라이코펜 18mg, 또 비타민C 25mg이 들어있어서 혈관과 뇌 그리고 위장을 위한 조식으로 아주 손색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 두부 조림인데요. 구운 두부 150g을 팬에 담고 토마토 3개를 굵직하게 썰은 다음에 여기에 들기름 2분의 1 큰술, 또 국간장도 2분의 1 큰술, 그리고 물 50ml를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 8분 정도를 졸입니다. 이때
하루에 들기름은 조리 마지막 1분 정도에 두르시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하면 들깨의 오메가3와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결합해서 관절염과 또 치매 예방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 양파 수프입니다. 잘 익은 토마토 4개를 십자로 칼집을 내서 90도씨 물에 약 30초 정도 데친 뒤에 껍질째로 큼직하게 썰어두고 올리브유 한 큰술에 슬라이스 양파 1개를 투명해질 때까지 볶다가 토마토, 물 약 400ml 그리고 월계수잎 1장을 넣고 중약불 정도로 10분만 끓입니다. 여기에 소금이나 후추로만 간을 하시면 밤참으로 드셔도 속이 편안하고 또 냉장 보관 후에 다음날 차갑게 마시면 여름 더위 해소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토마토를 생즙이나 주스로 드실 때는 2가지를 지키시는 것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착즙한 후 약 30분 이내에 드셔야 공기에 닿아서 비타민C가 파괴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드시는 양을 약 200ml 이하로 나눠서 마시고 빨대를 사용하거나 또는 1대1로 물로 희석해서 치아의 산 부식을 방지하시면 좋습니다. 과당의 대량 섭취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스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보관 요령도 매우 중요한데요. 완숙의 토마토는 약 12에서 18도씨 서늘한 그늘이 가장 보관하기가 좋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에는 실온의 온도가 약 26도를 넘기 때문에 신문지에 싸거나 달걀판 형태의 종이 받침 위에다가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놓고 통풍을 확보하시면 좋고요. 약간의 푸른기가 남아있는 토마토는 종이봉투에 사과 조각과 함께 넣으면 약 48시간 내에 균일하게 숙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잘라둔 토마토는 이 자른 면이 공기에 마르지 않도록 올리브유를 살짝 바르고 랩으로 밀봉한 후 냉장 야채칸에 두면 약 48시간까지 맛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 장기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로는 슬라이스로 냉동을 하시거나 두 번째는 소금이나 허브 없이 순수한 토마토만 약 30분 정도 끓여서 농축한 홈메이드 파사타로 냉동을 하시거나 또 세 번째로는 반건조 토마토 올리브유 절임 이 3가지가 활용도가 가장 높습니다. 슬라이스 냉동은 볶음밥이나 찌개용 파스타나 토마토 수프의 베이스로 쓰시면 좋고 반건조한 절임은 샌드위치나 샐러드 토핑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하루에 적정 섭취량을 구체적으로 잡아드리면 정상을 유지하는 건강인은 중간 크기의 토마토 2알 정도면 충분하고요. 고혈압이나 이상 지질 혈증을 관리 중인 분이시라면 라이코펜이 약 20mg 이상이 필요한데요. 완숙 토마토 2알을 올리브유와 함께 가볍게 익혀서 드시면 목표 수치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어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면 껍질째 으깨서 나온 냉 토마토 수프 한 컵을 식후에 드시면 식이섬유나 이 유기산 덕분에 혈당 상승이 완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성 신부전으로 인해 투석을 하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식단 지침을 고려해서 완숙 에 방울토마토 약 4알 정도로 조절하시면 좋고요. 섭취 전에 60도씨 물에 1분간 데쳐서 칼륨의 용출을 추가로 확보하면 더 안전합니다. 실생활에서 토마토를 또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침 7시 양치한 후 토마토 달걀볶음 한 접시와 현미밥 반 공기로 속이 편안한 고단백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낮 12시에는 반찬으로 토마토 양파 무침을 하면 좋은데요. 방울토마토 10알 정도를 반으로 자르고 여기에 양파 3분의 1개를 얇게 채로 썰어서 끓는 물에 10초 정도 데쳐서 매운맛을 좀 빼시고요. 올리브유 하나 작은술, 또 식초 2분의 1 정도의 작은술, 그리고 꿀 몇 방울, 또 소금 한 꼬집 정도를 버무리시면 자극 없이 아주 상큼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덥고 지칠 때는 냉 토마토 수프 작은 컵 약 100ml 정도를 얼음 한 조각을 넣어서 마시면 사이다보다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는 저염된 두부와 또 시금치 그리고 토마토 스튜 한 그릇이면 단백질, 칼슘, 라이코펜 그리고 루테인까지 안전하게 챙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고기 반찬이 당길 때는 돼지고기 대신 오징어 60g을 데쳐 넣어도 소화가 부드럽게 잘 될 수 있고요. 밤 9시 이후에는 산성 음식에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토마토는 하루에 여기 정도까지만 드시고요. 대신 견과류 한 줌으로 마무리하면 오메가3가 라이코펜의 재활용을 도와주면서 숙면을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토마토 껍질과 씨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전기 밥솥을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요. 깨끗이 씻어서 취사 버튼을 눌러서 약 10분만 찌시면 껍질이 살짝 갈라져서 손으로도 쏙 벗겨지고 또 씨 주변의 젤리층이 부드럽게 흐물흐물해지면서 식감에 대한 거부감이 확 줄어듭니다. 이때 생기는 토마토 물은 구연산 칼륨이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 두피의 세척이나 혹은 주방 설거지 헹군물로 쓰시면 아주 산뜻하고 또 화분에 물 주기에도
건강에도 좋으니 버리지 말고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토마토는 익히는 것, 또 함께 먹는 음식과의 궁합, 그리고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먹는 양을 잘 지키시면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익은 토마토 두 알을 기름과 함께 익혀 먹는 습관, 그리고 설탕 대신 올리브유와 견과류를 곁들이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혈압, 혈당, 뇌 건강, 그리고 피부 탄력이 서서히 좋아지는 변화를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